예, 방금 소개받은 스케일업 파트너스의 이태규 대표입니다. 저는 이 투자업계에서 20년 근무하고 3년 전에 서울대 연관 캠퍼스 앞에 바이오 관련된 특화된 캐피탈을 설립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500억 규모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 펀드 매니저 겸 CEO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IT 관련된 전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가장 요즘 핫한 이슈고 올 하반기 화두가 되었던 바이오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예, 현재 투자 환경하고 투자 섹터, 특히 이제 진테라피 쪽으로 투자 현재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금 조달 환경이 현재와 앞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벤처 캐피탈 쪽하고 자본시장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도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시장 투자 환경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 환경이 현재 급격하게 좀 변화 요인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상태입니다. 단지 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고리 하나가 나왔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임상 데이터 그리고 라이선싱 관점에서 잠깐 보면은, 일단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는 국내나 미국이나 앞으로의 성장 산업으로 꼽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신약 개발 부분과 디지털 헬스케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임상 데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해외는 항체 신약에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로 이미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특히 항노화 부분과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금리 관련된 이슈에서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현재 좀 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45도 규모로 했습니다. 상승 국면을 가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아직 R&D 플랫폼에 대한 도입 단계에 있고, 항암제나 뇌질환 쪽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고,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진입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서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이 상승 국면을 제가 지금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이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임상 데이터를 만드는 디자인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노출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산업의 안정화 국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임상 디자인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스터디가 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금리 상승하고 겹쳐져서 좀 더 저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선싱이나 M&A는 당연하게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체 규모는 줄어들겠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라이선싱에 대한 활성화 부분과 M&A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 환경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고요. 이 부분이 예측하는 부분은 현재 짧으면은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길면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6개월에서 3년으로 보는 이유가, 금리가 안정화는 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임상 디자인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시점은 적어도 1-2년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현재 자금 조달 규모는 실질적으로 짧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운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좀 더 짧게 넘어갈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가 연간 4조 정도 운영하던 부분이 최근까지 한 8조 정도 운영으로 바뀐 상태고요. 이 8조의 운영 규모 중에서 실질적으로 2배, 그러니까 이 벤처 캐피탈 시장과 금융 중심한 두 가지 분야는 아닌데요. 이제 은행권, 금융권하고 벤처 시장에서 각각 8조씩 합쳐 16조고, 최근에 정부 발표는 금융권에 관련된 시장을 16조까지 늘리는 시장이라서 전체 한 24조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날 거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ICT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는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규모라서 그 부분이 현재 좀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당연히 거래소 시장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IPO와 벤처 캐피탈 시장이 굉장히 큰 반면에 M&A가 전체 시장의 6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라이선싱 시장이 있고요. 근데 한국 시장을 보면은 IPO와 벤처 시장이 대부분 다고 M&A 라이선싱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이 이제 M&A 시장을 어떻게 키워갈 것까에 대한 정책적 이슈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보시면은 그 라이선싱 시장이 한번 보시면요. 그 항상 이 검은색하고 파란색에서 이제 검은색이 성과 지표인데요. 항상 외부에서 라이선싱한 부분이 훨씬 높다는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또 다른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20년간의 트렌드인데요. 1차, 2차, 현재 4차 랠리까지 주도하면서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냈고 그 시장이 앞으로 5차 랠리가 언제쯤 일어날 거냐는 부분인데 혹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실제 5차 랠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누가 주도할 거냐 보시면은 4차에 걸린 랠리의 주도주가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커질까 하는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시밀러, 신약, 그 진단, 백신 그리고 디지털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할 수 있는 구조들은 모멘텀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프 사이클의 그 가트너그룹이 발표하는 그 딥테크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사이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보면은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유니콘 기업 만들 수 있는 태동 단계까지 가고 있고 글로벌 신약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 있고 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이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 초기 국면이라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전부 다 투자 기법도 다르고 회사의 운영 방식도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라 사실 깊이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런 현재 위치에서 사업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섹터별로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은 바이오 플랫폼이 대표적인 게 지금 항체 치료제 그리고 ADC 이중항체 RNA 그리고 세포 치료제로 보시면요. 항체 치료제는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아주 안정화된 시장이고 바이오시밀러가 대체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 곡선이 꺾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이제 항체와 연결된 ADC하고 이중항체 그리고 또 삼중항체까지 가는 시장이 이제 플랫폼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성장기 국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항체 ADC 이중항체가 이제 플랫폼의 완성 단계에서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계속적인 게 만들어지고 있고 mRNA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플랫폼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약 개발함에 있어서 현 위치를 내가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시장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신약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안정화시킬 거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되고요. 이번에 올해 발표 4월 달에 발표한 거죠. 셀엔진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위에 34.6 빌리언의 달러가 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베이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안정화된 파이프라인 베이스로 나가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셀테라피틱 쪽으로 보시면은 현재 그 생산성과 부작용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확장성 측면에서 카티 치료제에서 카NK 마이크로파지 그리고 혈액암 베이스에서 고용암 베이스로 가는 부분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 그리고 인비트로에서 인비브로 가는 이러한 다양한 어떤 테크놀로지 베이스의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아직 이 부분을 그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임상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팔로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임상 규제과학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챌린지가 필요한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이프라인 베이스로 나가는 그 기업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임상 플랫폼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퍼9 관련돼서도 진테라피에서 현재 나가는 DNA에서 RNA로 가는 부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의 그 연구 중심 병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연구 개발 과제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플랫폼 레벨에서 어떻게 도전적으로 더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 바이오로직스 쪽하고 안티바디 쪽이나 DNA, RNA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거래 건수가 일어나고 있고 규모도 1위입니다. 반면에 셀 테라피스나 이 진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3위, 4위,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1, 2위로 안 가는 이유가 라이선싱이라는 것 자체가 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거래 건수가 굉장히 큰 거고, 밑에 진 쪽하고 셀 쪽을 보시면은 큰 규모는 아니고 3, 4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플랫폼 베이스로 해서 라이선싱 하신 파이프라인들을 찾기가 좀 더 부족한 형태.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이 리서치 관점에서의 활동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좀 보이고, 이 부분이 또 다르게 M&A 시장으로 가면 이쪽 시장이 굉장히 또 커집니다. 그래서 M&A로 가는 관점하고 라이선싱 가는 관점이 어떤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투자 유치, 올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투자 유치가 된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100세 시대의 항노화와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오늘 또 이렇게 비만과 관련된 성인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큰 시장을 이루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플랫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시장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이게 한국은 플랫폼보다는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판드락 쪽에서의 항암제 시장, 그리고 뇌질환 쪽의 CNS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투자가 많이 적응증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 베이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 플랫폼 베이스 투자가 결국은 오늘 또 테마 중에 하나인 서울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연구 중심 병원이 가야 될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과 기업 가치 변화 요인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이 자본시장 조달 시장하고 타깃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임상 디자인과 관련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임상 디자인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현재 투자가들 관심 받는 부분은 현재 6가지 플랫폼,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한번 짚고 보면 이제 세포 치료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정밀 의학 쪽,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의 약물, 그리고 이 프로토콜 중심으로 한 언드럭 타겟업을 표적 치료제, 그리고 DDS, 이렇게 6가지가 현재 테마가 되는 거고, 이쪽 분야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파이프라인 베이스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고요. 이게 결국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케미칼 시장이나 이제 항체 쪽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모드 오브 액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제약사가 필요하는 언맷 니즈를 명확하게 만들어내고, 치료 가이드라인 상에서 어느 부분을 타겟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에서 TPP 쪽에 세팅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가는 것이고, 이쪽 분야는 그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CMC 이슈라든지 다양한 현재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VC 입장에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바이오 시장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IPO를 목표로 하거나 M&A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회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투자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드부터 프리 IPO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고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잠깐 보면은 시리즈 A와 B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리즈 A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길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가설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한 마일스톤이 나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자금으로 보통 50에서 1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리즈 B라는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시리즈 B는 그러한 가설 부분이 탐색적 임상 또는 이 비임상, 그래서 비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유효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 그리고 CMC 체계에서 생산 관련된 부분을 세팅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규모 자금인 최소한 100에서 200억 원, 그리고 300억에서 많으면 500억까지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요. 시드와 프리IPO 단계는 거기에 대한 여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시장과 교감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시드와 시리즈 A, 시리즈 B부터 C, 프리IPO 단계까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데, 정작 내가 창업을 해서 5년 차, 길면 7년 차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시드와 시리즈 A에 관련된 이야기만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창업해서 실질적으로 5년, 7년이면 시리즈 B 단계에 대한 컨셉 정의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자금 투입된 부분이 그 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 속에서 가야 되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임상 단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규제각을 뚫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리서치 단계에서 만들어진 물질 최적화된 작업이 어떻게 내가 증명할까에 대한 고민만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임상 단계별 밸리데이션 과정이 있는데, 그 밸리데이션 과정을 뒷단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앞단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꼭 창업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투자가들도 그렇게 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을 이 시장이란 관점에서 임상 과정 그리고 생산 과정까지 다 관장하게 되면은 비임상 비용이 3배 이상 들어가게 되고요. 해외에서 갈 때 그거와 관련된 GMP 설비까지 CGMP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생략하고 가고 일단 유효성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투자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 기업가도 거기에 대해 맞춰서 리서치보다는 비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라이선싱 전략을 펴서 가야 되는데, 라이선싱 하는 쪽에서는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거의 없이 임상 관련된 데이터만 있는 상태. 결국은 경쟁력을 비교를 하고 내가 타겟 시장에 대한 밸리데이션 과정이 필요하고 제약사의 언매니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 시리즈 B와 C 단계로 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되고 다시 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치 평가라는 것은 나의 가치의 어떤 우수성을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타겟 시장에 내가 얼마의 물건을 팔 건가로 평가가 매겨집니다. 그게 시리즈 B, C 단계부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서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회사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 연구 중심 병원과 관련돼서 이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펀드 운영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ICT 컨버전스 부분하고 그리고 의료기기 신소재, 그다음에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 플랫폼 베이스의 어떤 그 기반의 성공적인 요인들이 뭘까,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